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발표 중에 첫 번째 발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순수 남아있는 세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아주 잘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온 게 있습니다. 쌓아놨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박덕규 선생은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랍고 새로운 내용이 아마 될 거를 기대합니다. 자, 박덕규 선생. 목차는 이렇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고 문자의 발전 과정 그리고 가림토와 비교를 하고 또 그 가림토의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443년입니다. 그 세종 25년 12월 30일 날 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았고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나중에 반포가 된 후에 이렇게 따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1940년에 안동에서 해례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훈민정음이 어떻게 창제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도 사실은 이 훈민정음 속에 있는 그 창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것이 상수역학을 토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 제자에 보면은 초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훈민정음 28자는 각각 다음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음,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 니은은 혀가 윗턱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이건 뭐냐면 기역할 때 그 혀가 움직이는 그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본떴다는 거예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니은 할 때 혀가 윗턱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은 입 모양을 본뜨고 치음 시읒은 이빨 모양을 본뜨고 후음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상형한 게 바로 이 우리 목구멍 안에 있는 이런 발성 기관을 상형해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라고 하는 초성 기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오행에 붙였습니다. 배치를 해서 기역은 목이다. 니은은 화다 해서 그 성질에 따라서 오행을 붙였는데요. 실제로는 오장에서 나는 소리가 각각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초성 기본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읒 기본자는 각각 오행에 배치가 되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아설순 지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음, 궁상각 지우에 배치를 하고 상생관계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초성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하도에 배치를 하면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목, 화, 토, 금, 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해례본에는 하도라는 말이나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중성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음입니다. 모음 중에서 기본자가 세 글자입니다. 아래 아자, 으자, 이자인데요. 세 자인데 이 아, 으, 이는 보시면은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은 게 아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본뜬 것이다. 그 다음에 으는 혀가 조금 오그라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은 것 그리고 땅을 본뜬 것이다. 이는 혀가 오그러지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그 소리에 따라서 깊고 얕은 거에 따라서 아의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출자, 제출자라고 해서 이 아의이를 각각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 땅과 사람 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든 게 바로 초출자라는 거고요. 이 초출자를 또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을 상징한 이와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제출자입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정리하면 훈민정음 중성 기본자 아의 이는 천지인을 본땄고 순서는 청계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에서 자축인을 본땄습니다.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수라고 하죠. 방위와 그 숫자는 하늘은 5토고 땅은 그걸 완성하기 때문에 10토고 사람은 무이라고 해서 무국이라고 해서 무이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위가 없고 그 수가 없는 그런 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 초출자는 마찬가지로 천지인을 각각 합쳐서 천일생수가 5고 5라는 건 이 땅 위에서 하나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생수해서 그 일수로 하고 그다음에 사람 옆에 그 아자는 사람과 하늘이 만나서 삼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자는 땅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로 하고 그다음에 어자는 사람 왼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안이죠, 안. 그러니까 오른쪽이 바뀌고 왼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사금으로 했습니다. 자, 이 초술자도 마찬가지로 하도 상생 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아까는 초성 기본자는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중성 초술자는 그 수목화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아 우어 이런 순서로 해서 이 초출자를 만들었고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그리고 바깥쪽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리고 안쪽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제출자는 이 초성 초출자인 오아 우어에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와 이가 만나면 이 오를 빠르게 하면 이오 해서 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도 마찬가지로 이와 아를 붙이면 이야 해서 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성 초출자에 사람을 겸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을 상징하는 이를 붙이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출자라고 하는 요야 유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례본 제자에서는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서 발해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양은 하늘이고 멈추어 있는 것은 땅이요. 이것을 겸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해서 사람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 김수롱 선생의 그 논문에 개인 발표문이라고 돼 있어 제가 그 출처를 못 밝혔는데요. 논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훈민정음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성 모음자는 기본자가 천지인인데 천지인의 순서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천인 지형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기본 삼재라고 하잖아요. 천지인인데 그게 큰 우주죠. 우주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목구멍 안에서 발성을 할 때 나는 이 목구멍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초성 기본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큰 우주에서 그 우주를 닮은 소우주인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그 목구멍 안에서 초성이 나온 거고 천지인을 닮아서 중성이 나온 겁니다. 그 초성과 중성을 합쳐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다시 이제 그 한글 한 음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천지인과 사람의 그 발성 기관을 본땄다, 상영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해례본에서는 근데 세종실록을 보면은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고전을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채말리가 상소를 이렇게 언문 제작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게 상소로 따질 때도 여기에 보면은 개본 고자라고 돼 있잖아요. 모두 고자 옛 글자를 본땄다, 근본으로 했다. 그리고 글자의 형상도 모두 옛날에 전문을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인지 서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방고전이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방고전의 옛 글자가 바로 파스파어다, 뭐 버마다, 몽골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파어에 관한 논문을 몇 편 읽어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바로 우문학적으로 보면은 파스파어에서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근데 자형은 사실은 이 가림토가 가장 유사하죠. 38글자고 가림토는 훈민정음은 28글자인데 24글자가 똑같아요. 특히 모음 11자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 가림토는 언제 만든 거냐면 단기 153년 그러니까 기원전 2181년에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에 3세 가륵당군께서 삼랑을보르게 명하시어 정음 38자를 짓게 하시니 이것이 가림토다라고 단군세계에 나옵니다. 그 경자년에 만들었고 사실은 반포는 1446년이니까 이때도 경자년입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올해도 경자년이죠. 근데 이 가림토를 위작이라고 보통 이렇게 주요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자라는 건 원래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표의 문자로 발전하는데 가림토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건 고대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정성의 음경을 본따서 근대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모음 아의 이거죠. 훈몽자의 영향을 받은 현대국어와 비슷하므로 위작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4번이죠. 환단고기가 위서이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실린 가림토도 위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가림토가 그럼 흔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방고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진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 문자 모양이 단순히 서로 유사한 것은 우연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자형의 모양만으로 논하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형, 그러니까 글자 생김새만이 아니고 글자 체계의 유사성이나 다른 점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자방고전의 진짜 뜻이 뭐냐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태백일사 소동경전 본원에 보면은 그 이맥 선생이 세상에서 전하기를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신시대에 녹서가 있었고 자부선생 때 우서가 있었고 치우천왕 때 화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복귀 때 용서가 있었고 단군 때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자는 신시 환웅천왕 때의 녹도문이라고 하는 녹서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부선생 때 그 사막내문경이 있잖아요. 그 사막내문경이 글자로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문자를 우서라고 하고 쭉 흘러서 단군 때 신전은 뭐냐면 신지 전자의 준말입니다. 단군세기에 보면은 단군 안검 때 초대 단군 안검이시죠. 팽우에게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성주에게 군시를 짓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요. 신지라고 하는 건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신지 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지 전자, 신지 문자라고 하는데요. 해동역대 명가 필보에 보면은 첫머리에 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변지에도 이 신지 전자가 16자가 이렇게 게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신지 전자는 신지 문자, 신지 전자는 단군 안검 때 처음 만들어져서 계속 계승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림토는 도대체 그럼 왜 만들었는가? 3세 가륵당군 조요 때 이 기사를 보면은 가림토를 만들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년 경자 때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말이 서로 달랐다. 비록 상형 표의 문자인 진서, 이건 신지전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10가구 정도 모인 마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고 백리가 되는 땅에서는 나라에서는 서로 문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림토다라는 겁니다. 훈민정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훈민정음도 조선의 한자와 중국의 한자 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자, 제자원리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제자원리 비교를 할 때는 물론 당시에 정말 가림토가 어떤 발성을 했고 어떤 발음을 했고 어떤 그 제자원리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모양이 똑같은 그 모음 11자에 대해서 정확한 창제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가림토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틀린 건 뭐냐면 훈민정음은 아의이 해서 천지인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가림토는 아이의 해서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천지인의 순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위작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인을 뭐 천부경 문화로 보면은 인종천지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림토의 창제 원리를 한번 유추할 때 전제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훈민정음은 조선시대 때 세종이 만든 거고 가림토는 단군 왕검 때 아니 함세 가륵 단군 때 그러니까 단군 조선 초기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철학과 그때의 사상과 그때의 풍습으로 그때의 문화로 가림토를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지의 중심 또는 중앙에 배치가 된 것은 이 홍사문화 말기에 발굴이 된 동산치에서 나온 이 질글에서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 하늘과 그 지방, 땅의 중앙에 중심에 사람을 이렇게 형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지 전자로 기록되어 있던 걸 나중에 이제 그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그 고구려 때 영흥이라고 하는 소문이 그 서문을 쓸 때 보면은 그게 삼국유사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신지 비사라고 하는 것이 5세 이제 단군 때 쓰여진 건데 이게 고려사의 그 원문의 일부가 인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단군 주선은 저울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만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울의 머리 와한과 꼬리 번한을 정밀하게 해서 진안, 대당군이 계신 곳이죠. 진안이 수평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보장받을 것이고 라고 신지비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사만관경제를 비유를 들면서 왜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게 천일이 바로 마한이고요. 우리 지금의 한반도. 그 다음에 지일, 땅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번안입니다. 그리고 태일, 인간이죠. 대당군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진안이죠. 하얼빈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삼각형 모양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만으로 셋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신 거죠. 근데 왜 셋인가? 왜 저울인가? 왜 신지비사는 이 당군 조선의 사만관경제를 저울로 비유를 했는가라고 하면은 이 저울이 사실은 북두칠성의 옥형을 뜻합니다. 칠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 정약용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기는 자를 뜻하고 자를 말하고 옥형은 저울을 말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그 땅에선 사만이지만은 하늘에선 이것이 칠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사실은 원방각이죠.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중성 모음을 비교를 해보면요. 초출자를 비교를 해보면 훈민정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와 우어에서 1324라고 하는 하도의 그 상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가림토는 아어우오라고 해서 그 지금 우리가 쓸 때 가갸 거겨 하는 것처럼 지금의 한자를 그 지금의 한글 어순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훈민정음과 똑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은 3, 4, 2, 1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낙서의 배열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역순이지만 낙서의 배열을 보면은 3, 4, 2, 1로 그대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아, 어, 우, 오가 그대로 배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과 음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그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서도 사실은 왜 역순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그 주역전이 이제 주자가 말한 거에 보면은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그리고 낙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홍범이 어디서 나온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에 보면은 낙서와 하도의 두 수가 서로 바뀜은 있으나 어긋남이 없고 순으로 세어보거나 역으로 밀어보아도 분명한 법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뜨려 버릴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서는 그 서경 홍범의 초일부터 차후까지를 합쳐서 구주의 수를 갖추었으니 본디 홍범은 1호부터 나온 것이다 해서 낙서란 것을 토대로 해서 낙서를 토대로 해서 홍범이 나왔는데 이 낙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보통 우임금이 낙수에서 받았다라고 돼 있지만 최근에 뭐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죠. 그
태백 속경을 보면은 단군께서 이 낙서를 처음 지으셔가지고 그걸 궁거북이에게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해인이 우에게 바쳐가지고 그것이 바로 낙서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경에도 보면은 이 홍범을 제께서 주지 않으셔가지고 곤이 홍수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는 상제가 아니고 사실은 당구 왕검을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낙서의 유래가 바로 당군 왕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군 왕검께서 사실은 처음 낙서를 그으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 가림토에 낙서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 제출자를 비교를 해보면 훈민정음은 오와 우어에 사람을 겸한다라고 해서 이를 붙여가지고 겸해가지고 요야 유여가 됩니다. 그리고 가림토는 마찬가지로 야여 요유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출자도 마찬가지로 이 하도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 녹색 있죠. 녹색의 보라색의 1번을 보면 일수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 3, 2, 4 이렇게 바뀌는데요. 초출자는. 근데 제출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야, 유, 여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5와 1수와 6수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모음이어야 되는데 유로 뒤집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면 이쪽 성수는 유가 돼야 되는데 요로 뒤집어져 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가 여로 뒤집어지고 어가 야로 뒤집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막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 표인데요. 서로 바뀌어 있죠. 예, 음양이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 하도처럼 하도에도 안에는 음이면 밖은 양이고 거꾸로 반대로 아내가 양이면 밖이 음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반영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성자의 오행, 하도를 적용한 것은 그 나름의 설명력을 갖지만 중성자에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성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역학이론의 과잉 적용이다. 또는 중성모음 11자를 수와 결합한 상수로는 각각의 중성이 지닌 음성적 속성과 연결된 바가 없다. 이 음성적 속성이 뭐냐면 오를 한 번 더 제출자를 붙이면은 요가 돼야 되는데 유로 바꿔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발음적으로 전혀 다른 건데 아무리 음양 변하지만 무리하게 붙였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국어학자들의 아마도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하도 이 중성 모음 11글자를 하도에 붙이다 보니까는 이걸 음양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보면은 물론 맞죠.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실제로 발음적으로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리와 그 모양을 상형해서 만든 것인데 여기서는 그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인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곧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도를 실었으므로 후세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삼재의 도, 천지인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만든 글에, 옛사람이 만든 글자에 그게 뭘까요? 과연 그 옛사람이 만든 글자가. 그래서 후세에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림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요. 가림토도 보시면은 자, 삼목이 이제 초출자가 삼목이고 아라고 하면은 성수는 여기에 이제 이를 붙이니까 이하해서 야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림토는 3, 8, 4, 9로 이렇게 아어는 그대로 생수와 성수를 따릅니다. 이 훈민정음과 달리. 근데 가림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우와 어는 이하가 육수로 바뀌고 이렇게 뒤집히죠. 일수가 7하로 이렇게 뒤집혀 버립니다. 가림토에서. 그러니까 가림토에서 일어난 현상이 훈민정음에서는
제출자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수가 7화로 바뀌고 2가 6수로 바뀌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림토도. 근데 이 내용이 바로 태백일사 35제 봉기에 나옵니다. 화님께서는 일수가 7화로 바뀌고 2화가 6수로 변하는 물과 불의 순환의 운을 계승하여 오직 아버지의 도를 집행하여 천하를 한 곳에 모으시니 온 천하가 그 덕에 감화되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림토에 들어가 있는 일수와 7화, 2화와 6수의 변화 원리가 삼신오제 봉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삼신오제 봉기에 나와 있는 그 육기 변화죠. 실제로는 그 육기 변화를 헌민정음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연 세종대왕이 그냥 하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냐?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림토에 담긴 정신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해례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형상한 무의수와 초술자가 만나면 생수 1수는 변해서 성수 7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수 2화는 변해서 6수로 바뀌는데 음양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늘과 땅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만물의 변화가 사람이 비로소 완성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생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수가 되고요. 왜 그럴까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완성, 수의 완성, 이 상의 완성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천지자연의 수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상이 되고, 그러니까 복희도와 하도와 낙서처럼 수라는 것을 위수에 따라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이죠. 천지자연의 소리는 사람을 만나서 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거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성은 초성이 생기는 것을 이어받아 종성이 이루어진 것을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한 음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밭이라고 하면은 초성 비읍과 중성 아와 그 다시 초성 종성이죠. 이때는 티읕이 만나가지고 밭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이루는데 그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하나로 만나는 그 정신은 그 어떤 법칙의 중심에는 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성. 그래서 자운의 요점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 음을 이루는 것이지만 또한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이루지만 그 좋은 물건이 되도록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물건이 되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임과 같음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고유의 사상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고유 문자와 가림토의 흔적은 그럼 없는가를 볼 때 그 채말리 상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이창구 박사님 논문에 한 줄 이렇게 딱 나온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채말리가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다음 해에 그 상소를 올립니다. 그 세종대왕에게. 그래서 이두는 비록 문자 밖의 것은 아닐지라도라고 해서 이두가 당시에 쓰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두는 한문을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밖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기 이문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업문은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한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 그 고전을 전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사실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문이 전조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지금 그 채말리는. 그래서 이것을 고쳐 새롭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롱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한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언문,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누가 했을까요, 과연? 이 말을.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일까요? 지편전 부재학입니다. 지금 채말리는. 지편전의 부책임자인데 부재학이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들어보니까는
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옛날 글자를 본뜬 거야라고 한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세종대왕이 했겠죠. 이 말을 할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에 되어서 부소와 기회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사오는데 왜 이두를 없애고 언문을 새로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죠.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됐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라로부터 조선 초니까 600년, 7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수천 년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준의 훈민정음 도의 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옛부터 소경문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수가 갖추지 않고 그 모양도 가지런하지 않아 어떤 일을 이룸에 부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쓴 내용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인도, 여진, 몽골, 위굴 해서 쭉 나오는데 과연 훈민정음과 비슷한 자양이 있나 이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가림토가 소경문자가 됐는가를 보면 태백일사에 보면은 그 번안 44세 이보랑 때 왕문이 이두법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림토가 이 소경문자화 돼서 일부에게 이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림토는 그런 흔적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 이창구 박사님이 지난해에 환단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나왔다 이렇게 첨수도에 이때는 이 분명히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하북성 고성에서 출토된 첨수도에 보면은 위는 다른데 문자가 조금씩 다른데 밑에는 그 한일자처럼 이렇게 작대기를 그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스즈 푸의 흔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첨수도도 제가 계속 그 논문을 보면서 모양들을 살펴보니까 가액의 원리가 적용된 게 있고요. 한글처럼 훈민정음처럼.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달리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받침을 쓴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받침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게 이 훈민정음이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성, 중성, 중성을 합쳐서 한음절을 만드는 삼분음절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삼분음절법의 흔적이 만약에 가림토에 있다라고 하면 명확한 거죠. 근데 그 흔적이 바로 이 돈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성, 중성, 중성의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가 돈이라고 읽잖아요. 이창구 박사님도 계속 강조하신 게 아니 이게 수천 년 전에 첨수도에 새겨진 글자인데 이거를 전 세계 누구도 못 읽는데 우리는 그냥 돈 이렇게 읽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훈민정음의 초성과 첨수도에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림토에만 나와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 표는요, 원래 이창구 박사님 논문에서 제가 조금 더 비슷한 걸 다시 찾은 거예요. 그만큼 첨수도에는 이 가림토나 훈민정음과 비슷한 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요거거든요. 디귿의 유사형이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담을 때 보면은 바구니 같은 게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디귿이 저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창구 박사님은 이 디귿을 이렇게 붓글씨를 쓸 때는 한 번 더 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뉘운 게 오히려 경제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맨 밑에 이 X거든요. X. 원래는 그 신지전자에도 이 X 모양이 나오고 숫자에서도 왜 화서나 그 복서나 이쪽 옛날 우리 고대 문자에 숫자를 나타내는 거에 이 X자가 나와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이 모음이라는 게 아까 이 중성 제출자가 나올 때 천지, 천인, 뭐 그 지인, 그 다음에 뭐 지천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땅과 사람을 합친 모음이 없어요. 모음 중에. 그래서 땅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왜냐하면 모음이 뭐 하늘과 사람, 하늘과 땅만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땅과 사람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건 이라 아마 안 합쳤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X자도 가림토의 11자 다음에 12번째로 나오는 게 이 X자거든요. 근데 이 X자도 모음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게 땅과 사람을 합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훈민정음이 독창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어서 합한 연우에다 글자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 기본 틀은 뭐냐면 왜 그 이런 상수 역학을
글자에 반영을 시켰는가를 보면은 우리 주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후민정음 해례본에도 나와 있지만은 주역도 음양이 태음, 태양, 그 소음, 소양으로 나뉘어서 이 사상이 다시 8개로 나뉘고 다시 64괴로 나뉘고 384효로 나뉘고 쭉쭉 이렇게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훈민정음도 음양의 변화를 그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개가 짖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이렇게 엄청난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 변화성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상수역학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이 위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식 표현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거은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맨 앞에 있는 글자에서는 갈자를 취하고요. 그러니까 가를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0은자에서는 니은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춘자에서는 우리 훈이라고 하죠. 뜻, 봄을 이렇게 취해서 예를 들면 거은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읽을 때는 간봄이 돼서 간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두식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야음 같은 경우에도 이 훈을 취해서 앞에 글자에서는 밤이 되죠. 밤. 그리고 뒤에 글자 음에서는 미음을 취해 가지고 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 시름 우자에다가 이 소리 음자도 시름 앞에 거에서 시름을 취하고 시르죠. 시를 취하고 뒤에서 미음을 취해 갖고 시름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이두식 표현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썼던 거잖아요. 그죠? 계속 썼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받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훈민정음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그럼 어떤 글자나 어떤 발음 체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럼 최초로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가림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림토의 초성, 중성, 종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왕건께서 단군 조선이 삼한으로 나뉘어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음양의 변화가 아까 일수가 칠화가 되고 그리고 이화가 육수가 되는 그런 음양 변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이 삼족기다. 근데 이 삼족기는 하가정 하층문화의 대표 유물이거든요. 대표 유물이고 이 시대를 나타내는 유물인데 보면은 위에 물을 붓게 되면은 남창희 교수님이 늘 주장하시는 건데 물을 부으면 밑에도 이게 불을 떼고 일수와 이화가 서로 만나서 뭔가를 익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본체에서 세 개의 다리가 나와가지고 이 삼룡, 일체 삼룡을 하는 그런 일체 삼룡의 천부경 문화 그 수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림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연히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당시에도 발음 체계가 그래서 가림토의 그런 정신이 훈민정음에서 완전히 재정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 훈민정음에 담긴 그 사상이나 어떤 상수역학이나 그런 가르침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주역이나 뭐 태역도설이나 그 중국의 의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만 실제로 거기서 지향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인간 존중이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리고 군주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가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홍익인과 태일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고 그 근원은 바로 단군조선이고 그때의 그 글자인 가림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